대화가 금지된 침묵 매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문도요, 메모지나 SNS 메시지를 통해서만 하고요. 심지어는 노트북 사용도 금지가 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의미 없는 소통이나 인간관계에 지친 이들이 침묵이라는 쉼의 공간을 찾아 나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방법 중에 또 독서만 한 게 없죠. 오늘도 책의 세계로 빠져가 보겠습니다. 자,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책 인생 책책 책비싸움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첫 번째 코너 아는 척 책방입니다. 우리가 1981년부터 그 시대의 베스트셀러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느 시간으로 가볼까요? 오늘은 1987년과 네. 88년으로 갈 텐데요. 오. 이미 뭐 이 두 숫자를 보면 네.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연도죠. 맞아요. 1987년도는 영화 1987로도 나왔었는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굉장히 분노해 있는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당시에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었죠. 그걸로 인해서 유월항쟁의 도화선이 됐고 네. 그 유월항쟁이 또 노태우 선언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또 김대중, 김영삼 후보가 그 단일화에 실패해가지고 무산이 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어요, 그때. 어쨌든 이때부터 5년 단임제 그 대통령제가 직선으로 뽑히게 되는 제6공화국이 열리게 되는 그런 시기였죠. 자, 그 시기에는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1987년의 베스트셀러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와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 1, 2위를 나란히 차지합니다. 네, 사실 시집이 1위를 베스트셀러 한 해에 1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전무후무한 그런 아주 좀 기념비적인 시 쪽에선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그 노동운동이나 아니면은 인권에 대한 그런 운동들 그래서 시도 민중시나 노동시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대중들한테 반대급부로 서정시가 조금 더 인기를 끌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홀로서기라는 그 시집 이게 대중적으로 진짜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이 구절 생각나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나 겪는 그런 사랑의 아픔, 방황, 보편적인 정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이 시를 쓴 게 대학생 시절에 교지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은데라고 해서 필사본으로 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잠재적인 독자층이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시집으로 나오자마자 네네. 이게 바로 그 시야. 그러면서 서정가를 휩쓸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접시꽃 당신의 저자인 도종환 시인은 최근까지도 국회의원으로 또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21대 국회의원을 마무리하시고 네. 이제 다시 본업인 시인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또 새로운 시를 또 쓰셨는데 국회의원으로 하면서 겪었던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뇌, 흔적들을 좀 담으셨다고 합니다. 전의 시와 어떻게 다를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새 시집에 담긴 짧은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라일락이라는 시인데요. 라일락은 왜 거기 있을까? 4월이 간절하게 불러서 거기 있다. 너는 왜 거기 있는가? 국회에서 일하면서 늘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라고 해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1987년 주목할 만한 베스트셀러 우리 첫 번째 아는 척 책방의 첫 번째로 접시꽃 당신을 바로 만나보기로 하죠. 이거는 그 시인이 결혼을 했는데 2년 만에 암으로 그 아내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신혼인데. 네, 그래서 아내를 그리며 쓴 시입니다. 접시꽃 당신을 포함한 5편의 시가 네. 원래 처음에는 동인 시집 여기에 분단시대 판화 시집에 처음에 실린 거예요. 근데 당시 교사였던 이 도종환 시인이 이 시 때문에 조사를 받게 돼요. 왜요? 조사를? 아니 이 아름다운 시를 왜요? 네, 여기 접시꽃 당신 중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보다 큰 아픔을 껴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엔 언제나 많은데 나 하나 육신의 절망과 질병으로 쓰러져야 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다 큰 아픔을 껴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뭘 의미한 거냐? 그래서 집요하게 이걸 물어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중학교도 쫓겨나게 돼서 다른 데로 좀 가게 됐고요. 그러면서도 아내를 생각하는 시를 계속 쓰셔가지고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시집을 발간하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껴서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접시꽃 당신에 대한 순애보가 그 당시에 알려지면서 영화, 연극, 드라마까지 다 이게 만들어질 정도로 정말 인기가 대단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기억이 지금도 나는 게 88년도에 영화였는데 실제로 주인공 이름이 종환으로 나왔고 이덕화 씨가 주연이었어요. 아야. 네. 그리고 이보희 씨가 여주인공으로 나왔었는데 그 포스터가 기억이 납니다. 네, 너무 반갑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베스트셀러 만나볼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저도 사실은 이게 여기 있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꼽는 인생책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린 책이에요. 뭐예요? 오, 수 타운센트의 비밀일기란 책입니다. 비밀일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인생책으로 뽑냐 하면 네. 이 책의 주인공이 정말 내성적이고 뭔가 비사회적이에요. 그래서 그 영국의 변두리 도시에서 태어난 아드리안 모올이란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의 그 부모가 이제 별거해가지고 서로 다른 파트너를 만나고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가출도 하고 그런 어떤 얘기들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왜 인생책이냐라고 하면 뭔가 좀 숙기없게 이렇게 잘하면 이 친구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오.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커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격을 나름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도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이었군요. 맞아요. 오. 반면교사로. 네. 그때 사실은 이 영국 소년의 이야기도 있지만 희노애락도 담겨 있고 또 정치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담겨 있어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해리포터 쓴 분 있죠. 조앤 롤링. 조앤 롤링 네. 같은 경우도 비밀일기의 엄청난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유명한 작가들이 좋아하는 책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있으시네 하고 그래서 유명한 생각했습니다. 작가인 이시안 작가님도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사춘기 소년의 비밀스러운 내면을 들여다보는 우리 이시안 작가님의 인생책 굉장히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자, 그러면은 1988년의 베스트셀러를 만나봐야 되는데 88년은요 좀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네네. 지금 기억에도 88 서울올림픽이 일어났던 열렸던 해. 손에 손잡고 네. To the victory! 코리아나. 나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아, 그때 막 네. 호돌이랑 굴렁쇠 네. 이런 거 맞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 1988년 하면은 이 응답하라 시리즈 생각나지 않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덕선이가 그 올림픽 때 이제 피켓 들고 맞아요. 행진하게 되잖아요. 네.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피켓을 들고 입장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참가를 못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불참했죠. 자기 이제 참가 못하게 돼서 굉장히 실망했다가 이제 다른 나라로 또 바꿔서 피켓 들고 입장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 인물은 연습만 그렇게 많이 하고 입장을 못했다고 실제 하요 인물이 또 있었구나. 네. 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소녀였을 텐데. 근데 방송 그 드라마를 통해서 뭔가 좀 위안도 되고 뿌듯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88 서울 올림픽 저도 막 맨날 집에 앉아서 중계방송 이렇게 보면서 막 신나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한국이 종합 4위라는 와. 최고의 성적을 냈었죠. 그래서 뭐든지 한국에서만 하면 올림픽도 4위했고 월드컵도 4위했잖아요. 10위 안에만 들어도 이건 완전 대축제인데 4위가 되니까 정말 전 나라가 축제, 완전 축제.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네. 그런데 88년의 베스트셀러는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서정시 이런 것들의 그 인기가 계속되는 해였다. 88년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10위권에 진입한 또 다른 시집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집의 이름은 들으시면 그거 들어본 적 있어 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뭘까요? 1988년 베스트셀러 9위인 네. 사랑굿입니다. 저자에 의하면 인생도 사랑도 그냥 한바탕 굿 같은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목에 굿을 붙였다라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서 183편의 연작 시집으로 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 이 김초애 시인의 사랑의 대상이 조정래 작가라고 태백산맥 부부입니다. 어머, 그렇군요. 그거 네. 처음 알았어요. 그 오늘 알았네. 동국대에 다른 과로 들어갔는데 네.
국문과로 전과를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동인지 그런 데서 회장이 됐대요. 와. 근데 좀 옛날이니까 여성이 회장이 되는 게 좀 드문 일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야 하면서 한턱 쐈대요. 근데 다음 날 그 군복 같은 거 검게 물들이고 워커를 신는 사람이 앞에 탁 오더니 탁 난 왜 안 사줘? 막 이랬다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조정래 어머나, 작가라고 어머나. 하더라고요. 재밌다. 그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야, 네. 살고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만든 것이 이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을 함으로써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이 그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네. 있죠. 예. 그래서 시인은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사랑굿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군지를 들으니까 그 시를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읽고 싶은 마음도 맞아요. 듭니다. 자, 1980년대 그 시절 청춘들이 한 번쯤은 일기장에 필사를 해봤을 법한 시였을 텐데요. 오늘 아는 척척방에서는 김초애 시인의 사랑굿 일부를 들려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랑굿, 그대는 시작이고 끝이다. 끝과 시작은 언제나 내게 머물러 일어서게 하고 허물어지게 하고 그대 나를 위해 울어준다면 해도 지지 않고 달도 뜨지 않는다. 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신 주인공은요. 진보 정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으시면서 정치 내공을 쭉 쌓아오신 분입니다.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시고요. 많은 분들에게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 의원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한번 쭉 보면요. 우리나라 진보 정당의 역사와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하실 역할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조국혁신당은 개문발차 문 열고 출발을 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당 조직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문발차한 조국혁신당을 지속 가능한 앞으로도 꾸준히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당의 기본 골격과 체계를 갖춰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에서 저에게 그 요구하는 그런 것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당 의원님들이 본인의 분야, 본인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데 네. 여의도 정치는 겪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가게가 신장 개업을 하면 네. 문정성시를 이루는데 네, 네. 일단 요리사들은 일단 그 신입 셰프들이에요. 그 그렇죠. 열정은 굉장히 대단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할 일도 많은 그런 네.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할 네. 일도 많고요. 우리 신입 셰프들이 전부 다 자기 특화된 요리를 너무너무 잘하시거든요. 오. 근데 그것 말고도 네.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주문했을 때 네. 마당새처럼 달려가라. 그리고 한국 요리는 아무래도 밥이 맛있어야 되거든요. 밥은 잘 짓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요. 아, 근데 워낙에 또 재주가 많으십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활약을 하셨는데 청취율 1위까지 할 정도로 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사실은 실제로 제 방송을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저 친구가 굉장히 센 목소리로 한쪽을 굉장히 세게 때려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제 방송을 오래 들었던 분들은 신장식의 그런 탁골 장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따뜻한 모습이 훨씬 더 네. 좋았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말에 위로를 받는다고 하시거든요. 저희 저녁 방송이었기 때문에. 오, 의외네요. 그러니까 시사 네네. 라디오 하면 굉장히 날카롭고 냉철한 그런 걸 네. 기억할 줄 알았는데 따뜻한 모습. 이건 거의 뭐 성시경의 잘자요에 아유, 비교하는. 저 성시경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신장식 의원님과 함께 나눠볼 인생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제13회 전태일 문학상의 특별상 수상작이기도 한데요. 고 노회찬 대표가 쓴 힘내라 진달래. 어떤 책인지 먼저 만나볼까요? 지난 17대 총선이 있었던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노회찬 대표가 총선 기간 중인 1월부터 3월까지 기록한 일기 형식의 책인데요.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추구와 민주노동당의 이상이 드러나 있는 힘내라 진달래. 수월하지 않던 총선 대장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인생책 힘내라 진달래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 얼마 전에 네. 여수에 강연이 있어가지고 네, 네. 여수에 가는데 KTX에서 읽을 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수에 가장 잘 어울리는 책이 뭘까? 그때 읽은 책이 난중일기입니다. 오. 이 책이 난중일기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네, 정말 이거는 총선의 난중일기. 그래서 선거의 기록이자 인간 노회찬이 드러나는 책. 저는 진짜 난중일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네. 마침 이달이요. 그 노회찬 대표님의 6주기더라고요. 네, 7월 23일. 네, 아마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실 텐데 오랫동안 정치활동 함께 하셨잖아요. 두 분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97년 대선을 앞두고 권영길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님이 소위 진보 후보로 출마를 했고 기획위원장을 노회찬 대표가 맡고 계셨어요. 그 선번에. 저는 관악구에서 그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악 동작 지역 선거 실무를 하게 되면서 노회찬 대표 전설의 책 속에서만 보던 제가 당시에 27살이었으니까 노 대표님도 한 30대 후반? 네. 예. 근데 그때 이미 전설이었어요. 네. 근데 뭐 적절한 비율을 섞어가면서 네. 주술목이 딱딱 떨어지게 이야기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렇게 세상사를 딱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부러움, 27살 청년이 네. 그런 부러움을 가졌었죠. 굉장히 뜻깊은 인연을 쭉 맺어오셨는데 오늘 특별히 인생책으로도 노회찬 대표님의 저서예요. 근데 사실 노회찬 대표님의 저서가 꽤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이 힘내라 진달래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시안 작가님 말씀이 딱 맞는 게요. 네. 처음에 이 힘내라 진달래는 사후적으로 이 책에 이름을 붙인 거고요. 난중일기라는 이름으로 그 홈페이지에 연재를 하셨었어요. 진짜요? 와. 이야, 역시 작가님이야. 제가 여기다 자리 하나 깔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난중일기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 힘내라 진달래는 저도 이제 몇 차례를 전체적으로도 읽고 부분 쪼개서도 읽고 그랬잖아요. 읽을 때마다 다른 게 보여요. 처음 읽을 때는 사건만 보였습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등장하는 사람이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과 저도 노회찬 대표님과 함께 겪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당시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셨구나. 그 고민의 맥락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랬구나 예. 하는 그의 마음을 뒤늦게라도 같이 느끼게 하는 매번 읽을 때마다 다른 책이라고 하시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신장식 의원님의 인생책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민주노동당의 기록입니다. 네, 힘내라 진달래는요,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 총선을 준비하는 민주노동당의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일기 형식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쓴 일기인데 3월 28일의 일기를 제가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나들목 부근은 어느새 밀려온 봄꽃천지다. 개나리가 듬뿍 피어있고 벌써 곳곳에서 진달래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3월 28일 아침 여의도 노란 개나리와 연분홍 진달래꽃이 지금의 여루당과 민주노동당 지지율만큼씩 상륙해 있다. 힘내라 진달래, 가슴도 눈시울도 연분홍이다. 이 대목, 이게 바로 제목을 만들게 된 대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그 한국 정치에 있어서 민주노동당이 정말 진보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뭔가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낼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랬죠. 2000년에 상당을 해서 2004년에 한꺼번에 10석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그때 비례 8석, 지역구 2석 이렇게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시 노회찬 대표가 첫 등원하는 날 당사에서 여기까지 국회의사당까지 걸으면 5분인데 우리는 이 문 앞에 오기까지 50년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예.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기 이제 왜 힘내라 진달래, 가슴도 눈시울도 연분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 열린우리당이
색깔이 노란색이었어요. 네. 저희들이 주황색이었고. 네. 그래서 이때는 노란색 개나리가 훨씬 더 많이 피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진달래 힘내라 라고 하는 뜻이 여기 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역시 비유의 화신답게.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앞단이 이번에 읽으면서는 훨씬 더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박건호 총무실장이 과로로 입원하였다. 편도선이 터져 말을 못하는 상태다. 선대본 간부들에게 4월 15일까지는 아프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아프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당시 34살 네. 저의 심정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더 떠오르는 그 대목입니다. 지금도 그 대목을 이렇게 울컥하시는 읽으시면서 것 같아요. 예. 살짝 멈칫하실 만큼 뭉클한 네. 그런 장면이 떠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노회찬 대표님께서 TV 토론에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최근에도 막 이슈가 됐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삼겹살 불판론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던 이야기였는데 저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박한 비유를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때 의원님께서 민주노동당의 그 관악구 후보로도 네, 그때 선거를 출마했습니다. 치르셨잖아요.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 우리 앞치마 두르고요. 네. 불판 들고 진짜로요? 삼겹살집 위주로 유세를 다녔습니다. 저녁 때. 불판 갈 때 되지 않았어요? 저 가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갈아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인기가 있었고 국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근데 이때 어떤 비유가 널리 퍼져 있었냐면 물갈이론이었습니다. 구태 정치인들을 물갈이해서 새로운 정치인들로 바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물갈이론, 물갈이운동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갈이론만을 얘기를 해가지고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다. 한가리. 판을 갈아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서 삼겹살 불판까지 네. 얘기가 나온 거예요. 50년 동안 쓰던 판을 이제 갈아야 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지금 삼겹살 불판론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정치인 노회찬 하면 촌철살인의 한마디, 맞아요. 그 어록제조개 이런 걸로 어록제조개, 유명하잖아요. 맞아. 말 잘하는 정치인 하면 딱 떠오르시는 분인데 혹시 지금 기억나시는 그 노회찬 어록 중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제가 노 대표님 말씀 중에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도 제 정치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건 이겁니다. 네. 비판은 근본적으로, 대안은 구체적으로, 실천은 대중적으로. 과거에 진보정당이 지금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지나치게 신념,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이래서 비판은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놓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실천을 하기보다는 막 혼자서 앞서서 뛰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땜질식 비판이 아니라 대신 대안은 구체적으로, 실천은 국민들과 함께. 요 이야기가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낯설고 생소한 얘기겠지만 같이 정치 활동하던 저한테는 평생의 지침이죠.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 노회찬 대표님은 웃는 얼굴로 기억이 많이 그럼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 여기 첫 번째 표지에도 이렇게 웃는 얼굴로 예. 있는데 굉장히 느껴지게 인간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떠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안 믿었는데 굉장히 샤이하신 분이에요. 오, 그래요? 수줍음이 굉장히 많으세요? 수줍음이 많으세요. 네. 처음 만난 분하고 쉽게 말을 이렇게 놓거나 나이가 어린 네. 분들하고도요. 쉽게 막 이렇게 농담을 한다거나 잘 못하세요. 오, 그래요? 예,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검색 중독? 검색 중독이요? 예. 오. 본인 이름을 막 계속 아니시죠? 본인 이름도 검색을 하셨겠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건 뭐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검색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쌍권총이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을 2개를 들고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검색하시려고. 예, 검색을 엄청나게 하세요. 지금은 뭐 유엔의 인권 A 규약, B 규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민들의 사회권이나 인권을 얘기할 때 다 논거로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2000년 초만 해도 그게 논거로 잘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도 있고 우리도 나름 인권 운동을 했던 분들도 있고 한데 본인이 그걸 검색해서 그걸 논거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정치를 안 했으면
검색 오타쿠가 되게 있었어요. 골방에서 인터넷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네. 본인이 자기 눈으로 원문을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누가 리포트해준 것보다. 네. 달변 뒤에는 팩트 체크가 반드시 따랐군요. 장난 아닙니다. 네. 그리고 미식가였죠. 미식가요? 여럿이 함께 가서 자기가 당신이 소개해주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먹는 걸 맛있게 먹으면 그걸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아마 음식점도 검색하셨을 거예요. 검색하셨겠죠. 검색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요리도 하셨어요. 김치도 담겼고요. 의외의 분들이 많네요. 네. 왠지 그 빨간 고무장갑과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버무리시고. 굉장히 네. 인간적인 면을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들으니까 또 재밌네요. 자, 우리 신장식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진보 정당과 함께한 정치 인생입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보 정당에서 정말 꾸준히 정치 활동을 하셨습니다. 2002년 대선 때는 노회찬 대표님께서 기획위원장을 맡기셨죠? 근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처음에 이렇게 어떤 점을 보고 맡기셨을까요? 제가 기획위원장을 맡게 된 건 그 전에 사실은 노회찬 대표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투자요? 네. 어떤 투자를 했냐면 2002년 8월, 9월 요때 브라질을 보내셨어요. 왜 보냈느냐? 지금도 브라질 대통령인 룰라 대통령이 그때 당선되던 해였는데 룰라 대통령의 대선을 가서 공부하고 와라 해서 브라질에서 보름을 공부를 했습니다. 와. 진짜요? 예, 우리 대선에는 이러한 점을 시사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선을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리포트를 냈는데 네. 그거를 잘 보셨나 봐요. 근데 의원님 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관 담당인 거 아시죠? 조사 담당. 아, 인생점. 그러세요? 근데 좀 놀랬던 게 고등학생 때부터 나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데모할 거야. 이렇게 좀 아, 보통 미팅할 거야 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제가 87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네. 제가 다니던 청주고등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충북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항쟁을 그래서 이렇게 건너서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영향으로 제가 원래 이제 문학회에 있었는데 선배들이 와서 툭툭 책을 던져주고 갔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백기환 선생님의 자주고름 입에 물고라고 하는 책을 보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됐고요.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을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시일 수 있구나. 그리고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했던 이걸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아, 나는 가서 이거 데모를 해야 되겠구나. 이왕이면 서울로 가서 데모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네. 예, 너무 불합리하더라고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의대나 약대를 가려고 수학 정석 2-2를 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수학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한 찰나에 네. 달동네에서 철거 용역들이 주민들을 때리고 몰아내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저 자리에 가서 이분들 곁에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달동네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했죠. 네. 아니 너무 똑똑한 아들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들어갔는데 아니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갈까 좀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걱정하셨죠. 실제 어떠셨나요? 걱정하셨죠. 네. 고등학교 때도 87년 6월 항쟁 때도요. 네. 어머니가 제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분명히 데모를 하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셔서 아이고. 데리러 오셨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달동네에 있을 때는 지금 뭐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상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봉천동, 신림동 이 달동네의 주거 환경은 정말 열악합니다. 네. 보통은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들어가서 몸을 돌릴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가면요? 예,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진짜요? 그런 화장실을 썼어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뒤로 들어가서 예, 그대로. 뒤로 들어가서 그대로 앉았다 그대로 어머, 일어나야 어머. 되는. 부모님이 와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아닌 척하고 가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에서. 우리 장희식이가 뒤로 들어가더라. 어머니께서. 예. 이야.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딱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면 좋을 만한 이렇게 좀 곱고 점잖은 성품을 가지신 분인데 네. 어머님을 위로하면서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대학 갈 때까지
남의 자식 효도할 거 다 했으니까 그냥 지 뜻대로 살게 둡시다. 멋있는 분이시다, 아버님이. 그래도 뭐 부모님은 내 자식이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 깊숙이에는 정말 응원하는 마음도 또 대견한 마음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주시면 네. 감사하죠, 저는. 지금까지 뭐 시민운동을 시작하면서 또 정당의 당직자로서 계속 정치활동을 하시다가 잠깐 이렇게 정당 활동 안 하시고 네.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때는 정치 이제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이셨던 건가요? 그때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민주노동당이 2008년에 분당을 하게 됐습니다. 당이 갈라졌어요. 네. 민주노동당이 분당되면서 아,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 라고 하는 좀 굉장히 불투명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막 살이 한 59kg까지 빠지더라고요. 어디가 아프셨어요? 네, 나중에 알았는데요. 갑상샘 항진증이 어머, 있더라고요. 힘드셨을 텐데. 네, 많이 힘들었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네. 하동 평사리 들판 쪽에 내려가서 좀 쉬었습니다. 네. 몸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뭘 해볼까? 계속 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침 로스쿨이 생겼고 그러면 내가 로스쿨 시험 과목이 법학 과목이 뭐 여러 개면 도전을 안 했을 텐데 언어, 뭐 추리 논증, 논술, 영어 요 정도만 시험을 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죠, 하동에서.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되게 된 겁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신장식 의원님과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잠깐 쉬는 시간도 있었는데 네. 그때도 안 쉬고 공부를 하셨다네요. 그러니까 근데 의원님 지금도 너무 안 쉬고 달려오신 것 같아서 제가 네네.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결정의 OX 시간입니다. OX 퀴즈. 그냥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OX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긴장하셨어요. 아, 이런 게 제일 어려워. 대본에 없는 거거든요. 네. 20대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정치적 영향을 펼칠 수 있는 큰 정당을 선택하고 싶다. 하나, 둘, 셋. 진짜요? 지금 큰 정당들이 해온 정치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줄탁동기라고 하잖아요.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쳐주는 힘과 네. 안에서 병아리가 엄마 닭이 쪼아주고 그 병아리가 쪼아서 이게 같이 맞아야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정치, 노회찬 대표님과 함께했던 정치를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다시 20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네. 조금 더 실패를 줄여가면서 오류를 줄여가면서 네네.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제가 원래 좌우명이 그거예요. 반성하되 후회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도 아빠처럼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만약에 따님이 얘기를 한다면 적극 찬성한다? 하나, 둘, 셋. 와. 이게 냉탕 온탕이에요. 역시. 욕인데 네. 근데 적극은 아니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네. 도와준다. 그런데 여기서 아빠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당을 선택한다. 와, 무섭다, 야. 점점 어려워지는데. 토론해보자. 네가 설득될 때까지 토론해보자. 아니면 네가 나를 설득하든가. 토론해보자. 아니 존중해야죠.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되는데 네. 어렵네요. 그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드릴게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미련이 조금 남아있다? 하나, 둘, 셋. 그러세요? 왜요?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요? 왜요? 저는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이 네. 청취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각이 있다라는 것을 또 전달해 드려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그 신장식의 오늘이라고 하는 제 칼럼 쓰는 거 네. 하루 종일 그렇게 하루가 꽉 그걸로 차 있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굉장히 밀도 있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시사방송 진행을 너무 사랑했고 좋아했고 저에게도 너무 내적 충실을 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네.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팬들도 많으시잖아요. 뭐 많이 아껴주셔서 네. 너무 네. 감사드리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침없는 혁신, 조국혁신당 신장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시원시원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네.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신장식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다시 6411입니다. 자, 의원님의 저서 함께 노회찬이라는 책에도 6411 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6411 버스는 구로에서 시작해서 강남까지 가는 새벽에만 잠시 운행되는 버스이고요. 그 버스를 타고 강남에 가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건물 청소. 새벽 4시, 5시에 일을 시작해서 이분들은 있으나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분이고 노회찬 대표님은 이 투명인간들을 위한 정당 그리고 투명인간들과 함께하는 정당, 투명인간들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정의당이 출범을 할 때 창당대회에서 이 6411 연설을 하셨어요.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수많은 투명인간들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일말의 의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명 인간, 투명 정당 그 얘기가 참 가슴을 울렸던 네네.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진보 정당과 이렇게 늘 계속 쭉 해오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정치 활동의 어떤 목적이랄까 이런 게 노동자의 인권이었는데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도 의정 활동의 중요한 목표가 아마 그게 아닐까 싶거든요. 예, 당연히 소위 정치개혁과 노동자 서민들, 투명인간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의 의정 활동의 목표고요. 그런 것을 다시 되새기게 됐던 게 또 이게 우연히 겹치면 좀 이상한 자꾸 이게 필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제 의원회관 방이 510호거든요. 네. 노회찬 대표님이 쓰셨던 방이에요. 우와, 정말요? 배정받았어요. 이야. 우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노 대표님이 좀 잘해봐라. 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건 아닐까라고 이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앙정치 무대에서 현실 정치를 펼치게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꿈꾸는 정치인의 모습, 그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돈 걱정 없이 아파도 병원 갈 수 있고 배우고 싶으면 돈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고 그게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그리고 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 모두가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예. 네,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고 계시군요. 오늘 인생책으로 가지고 오신 힘내라 진달래, 힘내라 대한민국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네. 어떤 메시지 꼭 남기고 싶으세요? 노 대표님이 그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민주노동당의 당 기관지가 있었습니다. 진보정치라고 하는. 근데 당신은 이 진보정치가 짜장면, 라면 받침대, 짜장면 다 먹은 그릇을 반납할 때 그 위에 덮개, 빈 그릇 덮개, 짜장면 빈 그릇 덮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신가 하고 들어보니까 진보가 고색창연하고 고결하게 하늘 위에 있지 말고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대중화하고 세속화해야 된다. 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회찬의 정신, 노회찬이 꿨던 꿈은 국민들 곁에 계속 살아 숨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힘내라 진달래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직하게 내 마음속에 롤모델로 있는 정치 선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이름에 그냥 다 답이 돼 있거든요. 이 국회를 위해서 새로운 장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네. 국민을 위해서 그 장식을 마음껏 이쁘게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정말 수많은 만남 그리고 이제 선거의 기록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 이런 것들이 정말 빽빽하게 있는데 그 강행군의 기록 속에서도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그 애정이 살짝 묻어나와요. 선거 기록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또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것들, 그 인간 노회찬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언젠가는 신장식의 난중일기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 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꼭 해야 된다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방송 인생책방을 통해서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모습까지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요. 뭐 답답하기도 하고 또 먹고 사는 일도 힘들고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마음 좀 시원하게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 그리고 저 신장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신장 개업한 식당의 신입 셰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정말 지금 초심 잃지 않으시면서 정치인으로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국혁신단의 신장식 의원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국회도서관 북큐레이션 기획도서 우리도 엄연한 가족이랍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 준비했습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먼저 북큐레이션 기획도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밤 잠이 들 때마다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공허한 삶을 살았던 저자. 그런 저자에게 어느 날 운명처럼 개 푸코와 고양이 두부가 다가옵니다. 안락사 하루 전 구조된 푸코와 서울 한복판에 버려져 길고양이로 살다가 간택된 두부. 책 유기견, 유기묘, 유기인의 동거일지는 스스로를 사회에서 유기시킨 자칭 유기인이었던 저자가 유기견 푸코와 유기묘 두부와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두 유기동물을 자신이 구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과 동거하며 저자는 결국 스스로를 버린 채 살아가던 자신이 그들에게서 구조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뭉클한 털의 촉감, 그리고 그들이 머물던 뜨뜻한 자리, 거칠한 촉감의 발바닥까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반려동물과의 소소한 일상들. 여러분도 책에서 한번 만나보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동물병원이죠. 책 수의사는 오늘도 짝사랑 중은 고양이 전문 수의사인 저자가 일하면서 느낀 자신의 애환과 현실을 풀어낸 책인데요. 수의사라고 하면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를 보며 행복할 것 같지만 동물병원에는 건강한 동물보다는 아픈 동물을 마주하는 경우가 더 많죠. 고통스러워하는 동물 환자도 돌봐야 하고 만약 치료하던 동물이 세상을 떠나기라도 한다면 감정적인 동요와 상실감까지 겪어야 하는 수의사의 삶. 저자는 외부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수의사의 일과 일상, 그리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사정까지 책에 담아냈는데요.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짠내가 듬뿍 느껴지는 단짠단짠한 수의사의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주 이쁘게 울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라면 언젠가는 꼭 거쳐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 반려견과 이별하는 순간인데요. 책 내 오래된 강아지에게는 이렇듯 반려동물과 이별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어느 날 아침 맥없이 쓰러져 있던 13살의 반려견 나자의 모습을 발견한 저자. 이후 17살의 나이로 나자와 작별하기까지 저자는 나자를 돌보았던 자신의 간병 기록을 책에 담았는데요. 병에 걸리기 전 건강을 체크하는 것부터 준비해둘 것, 그리고 투병기와 죽음을 앞둔 말기까지 반려견과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질 수 있을지 저자는 자신이 그랬듯 지금 이 순간에도 작고 오래된 어떤 존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반려인을 위해 그들이 알아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적어두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헤어질 결심하셨다면 언젠가는 찾아올 마음 아픈 나날들을 위해 이 책을 읽고 미리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뉴욕타임스와 퍼블리셔스 위클리, 가디언이 주목한 화제의 책, 니체가 일각 돌고래라면인데요.
생물학 교수이자 과학 저술가로 동물 행동과 인지, 언어를 연구하는 동물 행동학자인 저자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편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인간의 우월함이라는 견고한 사고방식에 과감하게 균열을 내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동물의 기억, 상상력, 의식에 대해 인문학적 시선으로 바라본 책, 우리가 동물의 꿈을 볼 수 있다면입니다. 저자는 동물이 꿈을 꾼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양한 과학 실험을 전기생리학, 행동학, 신경해부학 등 3개의 범주로 나누어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통해 꿈의 존재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인류학적으로 통찰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동물윤리의 최전선인데요. 국내 최초 비판적 동물연구 소개서를 자처하는 책은 다양한 이론을 총망라한 동물윤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동물뿐 아니라 전쟁과 이주 등 전 세계에 걸친 폭력의 연속과 그것의 극복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을 제시하며 연대의 가치를 다시금 새기고자 했습니다. 오늘 뭐 읽지? 오늘은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담은 책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함께하며 삶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반려동물처럼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책으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